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용칼 오늘 먼저 정치권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른바 변혁이라고 불리는 신당 추진 모임의 대표죠. 나몰라 이 유승민 세력이 자유한국당에다가 국민경선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총선 때 후보 공천할 때 만약에 유승민파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치면은 그 지역마다 경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천을 주게 될 경우 아무래도 이 세력이 약간 유승민파에서 얼마나 후보를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다가 아예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유승민파가 이득을 보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이 깔렸겠죠. 이에 대해서 한국당 발끈했다는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수유동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요. 자, 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신학전공, 목사가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하여간 길이 다 있습니다. 신학과 관련한 그 길이 있는데요. 자, 2020학년도 1학기 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11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집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셨으면 좋겠네요. 022125-0114 022125-011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비수도권 빈집 정말 큰일이다, 이런 섹션에 방송을 냈죠. 그랬더니 한 애청자가 그거 어떻게 조달할 거냐, 조달 방법을 제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련해서 이건 뭐 제가 3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 그 예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 독립연구소 랩 2050에서 얼마 전에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연구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시된 안을 보면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행 의지만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연구의 핵심은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겠죠. 재원 조달은 기존 세금 제도의 틀 안에서 재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어떤 세목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요. 기존의 세금 제도 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소득세제 항목의 모든 비과세 항목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 이것만으로 2021년 기준 71조 이상의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씩 주는 방안의 필수 세수 총액 187조 정도 되는데 187조의 한 40%에 이르는 재원이 이것만으로도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와 감면 제도가 많아가지고 법정 세율과 실효 세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역외 탈루라든지 임대소득 탈루 방지, 간이과세제도 폐지, 기본소득을 통해서 대체 가능한 복지제도 폐지, 그리고 축소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랩 2050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사실 말이죠, 탈루에도 50%를 추징하는데 우리는 5억 탈루해야 4에서 5%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예요. 미국식으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재원 마련, 그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세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단순하고 누진성 강화된 소득세제 체제, 미국의 이런 소득세제 체제를 도입한다면은
매달 국민에게 30만 원씩 1인당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농민, 청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찔끔 주는 그런 식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해보지도 않고 이거 되겠냐?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원이 마련되겠느냐, 재원이 마련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물론 따져봐야 되겠죠.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차원이면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금제도, 특별히 세원을 더 확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세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애프터 서비스까지 했습니다. 광고 만나보고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바로 바디로직 광고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로직.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이 어깨와 목을 잡아주는 바디로직 탱크탑을 출시했습니다. 탱크탑 출시 기념으로 1개월 동안 파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에 이어서 거북목과 어깨 교정까지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요.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바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의 안이 무엇인가?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 파모임. 아마 정기국회 끝나고 예산안 통과되면은 그때는 행동에 나서겠죠. 또 볼장 다 봤으니까요. 사실 어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국민경선제를 주장합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만들면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일부 언론은 비현역 측이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민경선 도입을 전제로 한 통합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꼼수가 다 읽히죠? 예, 여러분, 하여간 선거를 앞두고 합친다든지 당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는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예.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정치 인생까지 다 내걸고 이렇게 국민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이런 감동 없이는 이런 선거를 앞두고 속이 빤히 보이는 액션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2016년 총선 때 20대 총선 때 정청래 의원이 낙천됐어요. 지역구 관리 잘했죠. 그리고 당에 기여하는 바도 많았고 또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굉장히 파이팅 있게 싸웠던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 씨가 들어와서 결국 탈당하고 안철수 지지할 그런 김종인 씨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면서 정청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저 우리 이철희 의원도 거기 한몫하셨죠. 예. 정청래 내쫓을 때. 정청래는 그런데 탈당하거나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백의종군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이 호응했고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견인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정청래
낙천이 중도층의 표를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잘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 선당이지 선당. 당이 더 중요하지. 자기 몸을 내던진 정청래. 뭐 한 4년 동안 쉬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 감동이 국민에게 전달이 돼서 큰 정치인이 됐어요. 네, 큰 정치인이 됐어요. 누가 정청래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또 약속대로 이렇게 그 지역구를 돌려준 손혜원 의원도 참 훌륭하죠. 예, 이런 정치가 새로운 정치입니다. 감동을 주는 정치죠. 근데 이자들이 하는 정치는 어때요? 어떻게든지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선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여당에서 선거 앞두고 갈등, 촉발되면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공천 분쟁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결국 민주당의 선거 승리 여부를 가름질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치고 올라오는 건 그거는 뭐 예상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그건 큰 변수가 못 돼요. 여당이 잘하느냐, 공천 갈등을 빚느냐 안 빚느냐, 여기서 성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찬 대표를 흔들고 있는 세력들 참 걱정되는 세력들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 지가 공천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본인께서 공천한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 그만두래요. 이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당을 만들자, 민주당판 우리 공화당을 만들자, 지금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예, 한번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들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법이 저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분을 믿고 마치 그 예수를 믿듯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같이 동지가 돼주는, 비를 같이 맞아주는 그런 관계에서는 사실 이런 한 개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인데,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막 신격화한다? 그러면은 중도층이나 혹은 생각을 달리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이런 여타 다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 그들이 뭐가 됩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왕정국가로 돌아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하여간 이제부터 총선 때까지 민주당의 공적은 다름 아닌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총선 앞두고 구축된 지도력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이거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진영이 구축되고요. 그런 통일된 리더십으로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뭐 명분, 대의명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낙천된 사람들 당에 대해서 성토하고
흔들려고 할 텐데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희전 씨, 이해찬 대표는 비판하지 말라. 누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곡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역이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이해찬 대표도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뭔 잘못을 했어요?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하고 가깝다. 뭐 이런 이유. 건강 가지고도 희롱을 하고 말이죠. 성희전 씨, 제가 똥파리로 몰리겠네요. 똥파리란 말은 본인이 했습니다. 예. 그 자기 남의 말을 곡해하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응? 그런 사람들이 똥파리 아닙니까? 내가 우리 성희전 씨한테 똥파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본인에게 똥파리라고 해요. 이해찬 대표도 잘못한 게 있다면 시스템 공천한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다면 비판받아야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지 신격화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하 참. 이제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 멋대로 지 좆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게 정설이래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그 양반 얘기를 했는데 적대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그냥 갈라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은 그 옳은 것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고 대중들을 유권자들을 그리고 나서 표를 얻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뭐 어떤 자기 지분을 갖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반 이해찬 전선에 서 있는 분들은 따로 나가서 정당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소리당도 좋고 문바당도 좋고 문파당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저 명망가들도 좀 출마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시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 다수가 선택을 받는다면은 국민들 다수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면은 이거 뭐 좋은 일이죠. 그게 정의구나, 시대적 대의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어떤 당 이름도 좋으니까 나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다음 총선 때 그 민주당이 폭망한다면 그건 분열 때문일 것입니다. 분열 때문일 거예요. 예. 자, 자유한국당 또 변혁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쪽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은요, 그 나름대로 좀 복잡한 그 계산이 깔린 겁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런 안을 냈다기보다는 그 주변 세력들, 지금 유승민 의원으로 하여금 한국당과 다시 손잡아라 이렇게 계속 떠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승민 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나가면은 이건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2번을 얻기 위해서 다시 들어갑시다. 더 늦기 전에 들어갑시다. 지금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을 푸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과 변혁은 그런데 현재 당원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만큼 통합 후 당원 경선으로 공천할 경우에는 당연히 유승민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일반 국민을 경선에 참여시키는 쪽을 변혁이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통합 자체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 재선 의원 10여 명은 조찬 간담회를 갖고 통합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이? 대개는 저기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도 다음 공천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지금 당의 대표는 친박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친박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겼어야 했어요. 저 비박 쪽에서 오세훈이가 이겼어야 되고 또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학용 씨가 이겼어야 했어요. 근데 다 졌잖아요. 원내대표도 친박이라기보다는 비박 쪽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남았던 나경원. 그래서 친박의 도움으로 된 거 아닙니까? 친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당대표도 친박. 박근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박 쪽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쪽이 들어오고 또 이참에 그렇게 해서 바른정당 출신들이 차별받거나 혹은 뭐 홀대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림을 만들자는 거였죠. 자, 그런데 말이죠. 친박 쪽도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강원 지역 의원들과 황교안 대표가 함께한 만찬에서 유승민 의원을 꽃가마 태워 데려오는 것은 통합이 아닌 분열의 씨앗이다. 과감한 인적 개혁을 해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을 데려와 공천을 주면 그간 당을 지켜오고 싸워온 사람들을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 그래요. 유승민 의원 지금 변혁을 앞세워서 자유한국당과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 경선으로 가자. 당원 경선으로 하면은 뭐 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 경선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 프리미엄도 있으니까 현역이 아닌 그런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하고 맞붙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받을 한국당이 아니죠. 절대 받을 한국당이 아니죠. 자, 지금 당은요 구심점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고 또 공천권을 갖는다고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 공천을 해서 날 낙천시켰어. 갈 곳이 있습니다. 친박 쪽이면은 바로 우리공화당 갈 것이고 비박 쪽이라면은 유승민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유승민이 별도로 안철수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 그쪽에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유승민을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끌어안자니 또 지금 친박 쪽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유승민 쪽 챙겨주면은 이들이 나가서 우리공화당에서 다시 결집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물론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친박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비박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아니 자기 공천 안 주면은 나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자, 지금 그 황교안도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또 유승민도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통합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예. 둘이 그렇게 해서 손잡아가지고 통합한다 한들 총선 국면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선과 관련해서 저는 뭐 통합은 둘째치고 그 어떻게 후보를 공천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합의를 절대 못 본다고 봅니다. 유승민 쪽에 누가 있느냐? 권은희 의원이 있습니다.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저기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할 때 그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어떻게든 민주당 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것을 반대하려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써가면서 그렇게 협상 분위기에 물을 흐렸잖아요. 뭐 저기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이런 되지도 않을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끝까지 어깃장을 놨던 사람이 바로 권은희 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런 권은희 씨하고 협상을 하려면은 꽤나 골 때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희는 광주에서는 끝났어요. 밭을 간다니 말씀하셨는데
광주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아마 수도권 출마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응?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기반으로 나온 건데, 응? 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권은희는 어차피 낙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총선 다음 일이죠. 총선 이전에 결국 통합하지 않겠어요? 통합할 때 통합하는 과정에서 총선 룰을 갖고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할 텐데, 저 변혁 측 유승민 쪽에서는 아마 권은희가 협상 그 책임자가 될 거예요. 지금 뭐 통합 단장인가 뭐 그건 맡고 있잖아요. 물론 또 권은희 의원이 사실은 이게 유승민계라기보다는 안철수계 쪽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그 15명 정도가 지금 변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명도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유성금님, 방송 소리가 작으면 본인이 키우세요. 어? 여기 금기인데 뭐 소리가 작다. 잘 들려요, 딴 분들은. 나 참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본인이 볼륨을 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더 올리면 찢어져요, 소리가. 정말 참. 자, 여기서 이제 안철수계가 있단 말이죠. 김수민 의원 비례대표 아시죠? 안철수계 의원들은 대부분 안철수 전 의원을 따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당장은 정치 발언을 금하고 있으나 조만간 결단을 내리지 않겠는가. 제가 봐도 안철수 의원은 이제 뭐 유승민계하고 같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웃길 노릇이죠. 본인이 새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이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 깨고 나와서 국민의당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다시 유승민계하고 손을 합쳤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만든 당이 지금 바른미래당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고 또 나가서 유승민계하고 손잡는다. 아니, 완전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과연 정치적 신의의 문제.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 한 7년 지났나? 7년 사이 지금 벌써 당을 만들었다, 붙였다, 깼다. 김수민은 이제 비례대표란 말이죠. 탈당을 안 하겠지. 탈당 안 하고 그냥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지면서 계속 유승민 쪽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가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소리 작다는 게 욕먹을 짓인가? 봐, 내가 언제 욕을 했어요?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 문제 누구야? 여 들어와 가지고 회방 넣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김수민이 청주에서 나온다. 청주에서 그래 뭐 보수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정당,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수 정당을 수요하는 층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선거 때 급조하는 정당, 감동 주지 못하는 당은요, 희망 없어요.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이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유승민. 게다가 또 막판에 그 바른정당에 있던 의원들이 통째로 다 자유한국당 들어가면서 또 끝까지 그 어떤 절개를 지켰던 유승민에게 얼마나 감동의 포인트가 많아요. 그러나 선거 직전에 새누리당 나와가지고 그렇게 바른정당 만들어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한미군이 필요한가?
미국 합참의장이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네. 방한 전에 일본을 방문 중인 밀리 합참의장은 도쿄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얼마나 들어가며 왜 매우 돈이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까지 다 싸잡아서 얘기한 거네요. 이것이 보통의 전형적인 미국인들이 묻는 질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방위비 문제 때문에 일본도 또 한국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했다면 올려달라 이런 얘기죠. 방위비 압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는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의 힘을 안정시키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는 영내 안보를 위한 핵심이라면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복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우리가 흔들리고 이거 뭐 미국이 저렇게 눈치를 주니 우리가 백기를 드는 수밖에 없다 이래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자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도 급성장하다가 70년대 말에 미국으로부터 한번 태클 당했어요. 백기를 든 거지, 백기를.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일본을 굴복시켜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개가 됐어요. 미국의 개가 됐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일본한테 가가지고 야 쓸데없는 그 경제 도발 그거 하지 말고 다시 한국하고 친해져 이렇게 얘기한 다음 일본이 이제는 앞으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지소미아 다시 합시다 이렇게 제안해야 순수 아닙니까? 지금 한국한테 먼저 지소미아 복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거는? 우리를 호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다시 이게 붙어볼 언젠가는 이제 다시는 아니고 언젠가는 미국과 이 문제 때문에 한번 견해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미국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한미군 절대 철수 못합니다. 철수하겠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 또 실행에 옮기는 듯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진짜 좋아지는 겁니다. 당장 6조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우리를 지키는 게 좋지 않냐고. 동북아시아의 이런 안보 환경을 보면은 뭐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탈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도 나름 강군입니다. 나름 강군이에요. 저들이 함부로 우리한테 덤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건 바로 핵발전소입니다. 저들이 핵발전소를 향해서 폭격을 한다고 쳐봐요. 그걸 막지 못한다고 쳐봐요. 막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뭐 우리 주요 시설물에 대한 타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겟이 될 만한 시설물을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탈핵을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안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신문들은 나보다 더 앞장서서 지금 핵을 반대해야 되는데 핵을 더 짓재. 이거는 생각이 없거나 이 새끼들이 이야기하는 안보 논리가 다 뻥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발전소를 뭐 타격하게 되면은 우리가 핵이 폭발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수백 년 동안 살 수가 없어요. 수백 년? 아직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수백 년인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을 만약에 철수한다? 한국을 위해서 지금 미군이 평택에다 주한미군 기지를 두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게다가 서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 코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다 건너 중국 아닙니까? 근데 거길 철수를 해? 내기 한번 해봅시다. 철수할 수 있을지. 실제로 철수해가지고 완전히 텅텅 비게 될지.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할 말은 해야 돼요. 지금 그 시점에 왔어요. 응?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럼 미국의 노예가 되는 거지. 붙을 때는 붙어야지. 숨떨방님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할 일이 없어서 한국에 주둔할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미국이 할 일이 없어서 한국에 이렇게 주둔합니까? 지금 심지어는 자기 주한미군 월급까지 주라는 거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통일연구원이 조사했나요? 미국의 방위비 요구 6조 해달라는 그 방위비 요구 받을 수 없다. 96%가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4%는 누군지 너무나 궁금해지네요. 네. 땅도 공짜고 시설도 다 지어줬어요. 12조 들여가지고. 호구입니까? 우리가 호구 이렇게 좋은 일 해주고 무시를 당하면은 뭐하러 해줘요? 그러면은. 자, 하나만 더 보죠.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 세상입니다. 한 컷만 병인데. 자, 보시죠. 동맹실 문을 열었더니 방값 언제 올려줄 거야? 지들이 와가지고 방에서 살고 있는데 방값을 올려달래. 응? 내가 이 방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 아니 이 땅에 와가지고 주둔하고 있으면은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야 우리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보 효과가 있니? 그러면서 지금 우리 보고 돈을 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문을 열었더니 이 창문에 지소미아 해서 아베가 V 표시를 하면서 비웃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민의 그림 세상 저하고 동명이인인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은 마음 같아서는 야 방 빼라 이러고 싶지만 참 그러네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약소국의 서름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지금 약소국은 아니잖아요. 할 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지도자 간의 그런 그 어떤 갈등과 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시진핑이 저렇게 트럼프하고 들이받으니까 G2가 됐지 않습니까? G2가 됐어요. 결국 트럼프가 백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대주의 근성, 결국 기회주의 근성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독립국으로서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조선일보 등의 이런 속삭임. 야, 미국 열받게 하지 마. 또 지들이 사대주의이고 기회주의인 거를 감추려고 지금 민주정권 또 진보 세력들을 친중으로 몰아가요. 조선일보가. 니들의 친미, 친일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사대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조선일보의 이런 친일, 친미. 관련해서 오늘 김어준 총수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의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홍콩 시위 모델 아시죠?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 홍콩 시위 모델은 한국의 6월 항쟁이라는데 홍콩 시위가 한국의 6월 항쟁과 닮았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 여당은 수개월째 침묵. 홍콩 시위대가 1980년 5.18과 1987년 6월 항쟁을 거론하는데 우리 정부가 홍콩 사태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낸다고 비판한 조선일보. 그런 주장, 그런데 조선일보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조선일보 프레임은 현 정부에게 친중국 딱지를 붙이고 싶은 거거든요. 보수 진영이 현 정부를 반미, 친북, 친중이라고 프레임해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프레임 강화를 위해서 홍콩 사태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이건 무관심보다 더 나쁜 거죠. 남들의 처절한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것. 이런 걸 사악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로 중국 무역 보복이 한창일 때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더러 중국 비판 성명을 당장 세게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몰아넣고 폭격할 때 조선일보가 정부 성명을 촉구한 적이 있나요? 미국이 쿠르드를 배신할 때 입이라도 뻥끗했습니까? 헝가리가 난민을 거부할 때는 뭐 했나요? 일본이 위안부를 부정할 때 우리 정부의 강경한 성명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조선일보는 하면 안 된다. 네, 조선일보 따위한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에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고 결국 수백 년, 수천 년 후 역사에서는 아무 존재의 그 가치가 없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로 평가받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과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썩어빠진 그리고 내로남불의 그런 우파들, 이른바 보수, 애국 세력들, 그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친중 얘기하는 자들, 야, 너희들의 친미 친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너희들의 친미 친일은 괜찮고 친중은 나쁘다는 얘기냐? 야, 그럼 니들 집권해서 한번 반중 한번 해봐. 경제 의존도가 4분의 1이나 되는, 그 이상이 되는 지금 중국한테. 그리고 어느 나라든 사실 정부는 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입장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민주 시민들이, 민주 세력들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응원을 해야 됩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응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응원하면서 이 중국의 이런 폭압적인 백주대낮에 사람한테 총을 쏜 거 아닙니까? 미친놈들이죠. 이게 전두환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조선일보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들의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김용민 라이브에서 이 소재 갖고 한번 오프닝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자 1부 여기까지입니다.